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드디어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만남 때 두 정상이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을 것 같답니다. 두 사람의 키 차이가 20cm 이상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비록 키 차이는 크지만 비핵화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제로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6월 5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최영일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구치소 독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심경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이 재판에는 출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후 12일 만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2달간 잠을 자지 않고도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이번에 느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최영일 교수님. 네. 이게 뭐 무슨 특정 종교의 무슨 깨달음 같이 막 들려오기도 해요. 근데 맞아요. 2달간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뭘 그러면 의미하고 뭔가 전달하고 싶을까,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헤드라인만 보고는 이게 무슨 득도에 관한 이야기인가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는데 이제 전후 맥락을 곰곰 읽어보니 어쨌든 옥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오죽하면 2달 동안 잠을 못 이뤘겠느냐, 불면의 밤을 보냈겠느냐,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놀랐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더라. 그러니까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수면욕하고 허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생존에 꼭 필요한 거죠. 2달 동안 실제로 안 자고 안 먹으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경토로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는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내가 옥중에서 매우 불편하다. 지금 마음도 괴롭다. 왜냐하면 이제 억울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배경에 깔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번에 두 번째 재판이 열렸지만 한 번은 불출석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 없이 재판하면 안 되겠소, 이런 요구를 했죠. 필요할 때만 꼭 부르면 내가 잠깐 나가겠소. 그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피고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재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재판이 밀려서 열린 건데 이렇게 이제 내가 힘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토로처럼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않고 그러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면 아프죠. 그러겠죠. 아프면 재판을 잘 못 받죠. 그러니까 결국 주장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고려를 많이 해줬어요. 처음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힘들다는 표시를 하니까 10분 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3시 45분쯤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인 강원 변호사도 더 이상은 재판을 진행을 못하겠다. 이제 재판부에서 그러면 충분하게 한 3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일찍 6시간 만에 이제 재판이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지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뭐 꾀병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바깥에서 보는 저희들의 그 생각은 의도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얘기했던 걸석 재판, 그 걸석 재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증거 우리 다 동의하지 않았느냐. 그 다 저희 참고인들 조사받은 거 우리 다 증거 동의했으니까
증거조사할 때 나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증거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굳이 앉아서 들을 이유가 있느냐? 변호사만 있어도 되잖아. 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건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걸석 재판 요구하는 건 실패를 한 거죠. 네. 이제 그에 대한 불만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지금 과정을 좀 보면 보석을 신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건강상의 이유로. 네. 이제 그런 사실 의도가 조금 내포된 발언이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살짝 들긴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나 심경을 제일 그나마 현재로서 잘 아는 사람은 변호사일 겁니다. 이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의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심경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드시는지. 특히 이런, 그러니까 오늘도 점심을 못 드셨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들어가서 저녁을 못 드셨거든요. 그때 이제 난 뭐 힘들다, 그러니까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재판을 안 나가겠다고 이제 한 것도 그날 이제 하루 나오셔가지고 하고서 저녁 못 드시고 단 1분도 못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3일에 한 번씩 재판인데 나와서 한 끼도 못 먹고 계속 이제 한 잠도 못 자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은 못 견디실 것 같다고. 김복준 의원님, 지금 강훈 변호사의 얘기를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힘들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힘드시면 외부 진료기관까지 아마 포함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치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면서 이 재판에 참석을 하십시오, 출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으면 아마 세상에서 나를 특별 대우했다고 또 여론이 생길 거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요. 여론을 그러면 그토록 신경 쓰던 분이 진즉에 그동안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국민 여론이 난리칠 때 이런 부분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거는요. 진짜 아예 아프면 치료받아야죠.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아프면 치료받는 게 원칙이고 치료시키는 게 또 의무이기도 해요. 재판부에서도 치료 받으시고요. 치료 받고 당당하게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지금 본인 얘기로는. 그러면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거 일련의 흐름을 쭉 보면서 저도 백 변호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는 제가 볼 때 병보석 신청하려는 그 의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의도가 지금 이 말에서 진짜 아이러니한 건 바깥에 외부의 치료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이라 특별 대우 받는 것처럼 보일까 봐 나는 치료를 안 받겠다는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요구하고 계신 게 특별 대우입니다. 재판부에 걸석 재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별 대우예요. 일반인 피고인이 안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어제 같은 상황을 좀 한번 보죠. 1시간 하다가 나 아파서 지금 재판 못 받겠습니다 하니까 5분 쉬었어요. 근데 또 한 5시간 하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그래서 재판을 끝냈어요. 일반 피고인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 재판부에 최대한 잘 보려고 하는 게 피고인의 생각인데 그러겠네요. 보통 좀 힘들고 아파도 버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괜히 또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특별 대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가서 치료받는 건 아무도 특별 대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치료 받으시고 국민의 의무, 이건 의무예요.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씀드렸죠. 피고인 재판에 출석하는 것. 그 국민의 의무를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오히려 특별 대우 안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이 될 겁니다. 최영일 교수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혔나 봐요. 건강 문제를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까 이제 감출 수가 없게 돼서 교도소에서 걱정을 한다. 하지만 저 마지막 보세요. 끝까지 버텨보겠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처럼 들리는 것이 너무 힘든데 마지막에 나 좀 참아볼게. 너무 힘들어서 나 너 더 이상 못하겠는데 좀 참아볼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점은 참아볼 게가 아니라 나 힘든 거 좀 알아줘. 그런데 나 특별 대우도 거부하고 참을 때까지 참는데 이러다 나 쓰러진다. 이걸 우리가 흔히 시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대목이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지병이 2가지가 있답니다. 아까 강훈 변호사가 절대로 이걸 알리길 원치는 않는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노년이시잖아요. 네. 중년 되면 이제 성인병들이 몇 가지씩 생기죠. 아하. 관리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죠. 네. 뭐 당뇨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평생 네. 숨기고 살아왔다. 네. 그럼 이제 가족들만 알고 있고. 그럼 저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숨겨왔다고 얘기를 해요. 아하. 그럼 우리가 지난 정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대통령의 건강은 바로 안보 사안이다. 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의무대에 있던 청와대 간호장교들 청문회에 나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그럼 재임 중에도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죠. 내가 아프다는 것을 적에게 말하지 마라. 네. 국가 기밀 사안이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는 민간인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럼 병원도 다니고 내가 네.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의료적 지원을 받고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비밀로 하려고 하는지 네. 이 지병이 나중에 알려지면 어떤 파장이 있는 것인지 네. 지금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다 한 이야기가 자, 퇴정 허가라는 게 있던데 네. 나 퇴정 허가해 주시오. 여기 변호사가 계시지만 휴정하기 전에 네. 자, 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법정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재판관이 허가해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조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 이제 좀 조퇴할 테니까 네. 알아서 재판들 하시고 네. 난 좀 이제 내 방 가서 쉬겠소. 네.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너무 네. 유아 독존 아니신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중 심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도 재판을 했습니다만 3차 공판은 모레 있습니다. 7일 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410호 대법정에 또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뉴스파이터가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나왔던 속보기도 합니다만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신병찰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죄명이 6개였고요. 피해자가 11명,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 24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상습 폭행이라는 것도 들어갔었고 특수 폭행이라는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 지금 이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얼마나 입증이 됐는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무슨 추가 증거가 있는가,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했는데 어제 일단 영장 전담 판사가 바라보는 눈으로는 네.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이 전부 다 되지는 않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여기 말이 일부의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부인하면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건 불구속 상태로 하는 게 맞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이 결정타였던 것 같고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재판부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네. 기억을 좀 돌이켜 보시면 이명희 사장을 2번 조사하고 바로 신청했죠. 원래는 서류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바로 신청을 했던 이유가 이명희 사장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회유했던 정황이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합의하고 회유가 달라요. 네. 합의는요. 제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최근 평론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합의예요. 네. 근데 이명희 사장은 전부 지금 범행 부인하고 있죠. 아하.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왜 만나나요? 아. 그거는 범행 사실 없던 걸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게 경찰이 바라보는 회유였는데 네. 일단 재판부는 그 부분도 아하. 회유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귀가하는 이제 집에 돌아가려는 이명희 이사장의 모습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피해자 합의 시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직원들 폭행 혐의는 인정하시는지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혐의 관련해서 어떻게 소명하실 생각이십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들한테 얼마씩 주셨어요? 혹시 김복준 의원님, 이명희 이사장 본인은 영장 기각을 혹시 예상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이명희 씨의 뭐 갖가지 범죄 사실에 관련돼 가지고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미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저 일선에서 저 32년 동안 구속영장 신청도 참 많이 해봤죠.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이제 속된 말로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 범죄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제대로 그 영장이 발부된 거를 솔직히 경험한 기억이 별로 없고요. 오직 하면 그 수사관들이 저 사건 우리가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어떤 변호사가 수임됐는지 선임됐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 아쉬운 나라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갑자기 그 범죄자가 한 얘기 생각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생각이 나는데 여전히 그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건 그렇고요. 좀 지나서 좀 보면 전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7개의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물론 뭐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각각의 혐의가 드러나면 그 법률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판사가 기각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법리 다툼에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뭐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그거예요. 특수폭행 부분입니다. 전지가이라든지 화물을 던진 거에 대한 게 아마 논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겨냥해서 던졌느냐, 나는 평상시에 던지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던진 거지 저 사람 맞으라고 던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법리 다툼의 소지는 명백히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경찰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말로 똑 떨어지는 그 범죄 사실이 있는 것만 기소를 하고 그런 경우는 수사복으로 대체해버렸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기재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그렇게 좀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거의 이 폭력 폭언을 행사한 그 부분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비난 가능성을 높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거고요. 더 이제 하나 더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피해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서 구속영장도 발부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대 맞고도 그 때린 사람 바로 구속됐어요. 맞은 사람의 신분이 높거나 귀하신 분은 단순한 폭력만 행사해도 구속되고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예하 직원들이니까 그 힘없고 빽없는 직원들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수십 명이 두들겨 맞고 폭언당해도 구속 안 되는 이 나라가 정말 답답하죠. 최영일 교수님, 아마 김복준 의원님이 그런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의 이른바 국민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정을 지금 대변해서 지금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공분이라고 하죠. 이게 사람들이 분노는 늘 좋지 않은 거지만 불합리한 일을 보거나 몰상식한 비상식적인 일을 보면 대중이 분노합니다. 공적인 분노, 공분인데 공분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누리꾼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 상황을 바꿔보자. 만약에 저 재벌 부인에게 누군가 전지가위를 던졌다. 맞지 않았더라도 화분을 던졌다 그러면 그 던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가정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복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법적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신분제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흑수저, 금수저를 우리가 논하잖아요. 정유라 공분 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 부모님이 돈 없는 거 그것도 네 실력이야. 그러면은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과 그럼 조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계급 사회야?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니까 공분이 지금 불끈불끈 올라오는 대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저 장면도 많은 분들이 5월에는 조현민 전 전무가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청구했는데 그때는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쉽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물컵, 유리 잔을 사람을 향해서 던졌느냐, 특수폭행, 아니면 그냥 뭐 단순히 다른 쪽으로 던졌느냐, 단순폭행, 혹은 밀쳐서 떨어졌느냐, 그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혐의가 7가지인데다가 아까 백성동 변호사 얘기처럼 저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증거인멸 정황이 있습니까? 뉴스만 틀면 운전기사분이 말이죠. 5천만 원 놓고 가서 저는 처벌 원치 않으랍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필리핀 불법 가사 도우미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유 언론 조금 더 일찍 찾아오시지. 네.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었는데. 네. 근데 먼저 그쪽이 찾아와서 저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네. 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대 폭행해도 구속되고요. 사진 한 장 찍어서 유포해도 구속됩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는데 그런데 이런 정도가 구속 안 되는 거구나. 자, 좀 좌절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누가 달랠 수 있을까요? 경찰은요. 다시 영장 신청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영장 신청하고요. 네. 혐의 중에서 명백하지 않은 거. 아까 뭐 제가 이제 뭐 사례를 잠깐 드렸지만 명백하지 않은 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요. 네. 상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폭언하고 오랫동안 했던데 여기에 대해 주안점 줘가지고요. 네. 다시 저 구속영장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기각 여부와 유무죄와는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실체는 없지만 그 마음은 있습니다. 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걸 김복준 의원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대변해 주셨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시각이 9시 41분을 이제 막 넘었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요, 이 집 없는 사람들, 특히 이 대학가 주변의 학생들요, 방구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가에는요, 자신이 원룸 건물주의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6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학가니까 여기서 이제 뭐 졸업생들이나 그리고 학생들이 집을 좀 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부동산 중개 없이 이 남성과 직접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았어야겠죠. 그래서 받으려고 이 60대 남성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 4천만 원이 어디 아이들 그 코 묻은 아이들 용돈도 아니고 과자 사 먹는 돈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잖아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 돈을 이제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한 명만 피해를 본 게 아닙니다. 이 대학가에서 무려 18명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피해액만 5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가끔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고 저도 이런 사건 취급해봤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그 원룸 같은 거를 어떤 짓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가 있고 이제 그 건물주가 따로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인을 하나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이제 뭐 전세 계약이니 월세 계약이니 이제 방을 놓고 빼고 하는 거를 이제 일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인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떤 형태냐면 이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쪽 그 세입자한테는 전세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주인한테 집주인한테는 월세로 한 30만 원씩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 들어온 거는 관리인이 일단 챙길 수 있겠죠. 그리고 보증금 받은 데서 집주인한테는 월세를 매달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 명이다 보니까 18명이 피해를 본 건데 거기에서 17명이 대학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학생들이 이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은 복비라고 그러죠. 공인 중개사 이 중개사 수수료를 안 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알아보거나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인 중개사가 중간에 있게 되면 이런 장난을 칠 수 없을 뿐더러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공인 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 관리인으로 5억 4천만 원을 횡령하고 지금 도주한 이제 검거된 사람이 사실은 그 건물주하고 부동산 투자 관계로 만났대요. 만나서 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주에게 또 채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채무를 변제하는 의미로 이 원룸 관리를 맡기면서 까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최영일 교수님. 네. 대학생들 이게 방 구하느라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동산을 통한 복비를 좀 아끼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건물주 남편이야 하는 말에 그냥 혹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당연히 혹하죠. 60세의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모 씨, 집 주인은 여성분인데 64세 여성분이고요. 그래서 우린 부부관계인데 이 아이들 엄마는 집에 있고 내가 건물을 맡아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명의는 부인으로 돼 있지만 내가 실제로 관리하니까 나만 믿고 하면 돼.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젊은이들이 방을 쓸 때 이게 정말 이 전 월세가 많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걸고 또 월세를 내는데 이 자잘한 것들을 또 이분이 도와줬을 거예요. 뭐 배관이 막혔다, 뭐 형광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매월 또 이제 월세 드리고 근데 월세 밀리면 와서 또 호통쳤을 거 아닙니까? 뭐게 월세 밀렸는데 이런 식으로 한두 달 가면은 방 빼야 돼. 또 이런 엄포도 났을 거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착하게 믿고 따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가셔서 혹은 좀 이 부동산 계약을 잘하는 선배와 함께 가서 계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왕왕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5년에 벌어졌는데 3년 동안 방치가 되면서 5억 4천만 원. 세상에. 이게 학생들 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 학교 다니기 쉽게 좀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정말 그 피 같은 돈을 모아서 투자한 건데 그게 날아가 버렸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입장에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이다 보니까 참 이 수사하면서 사정이 딱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건물에 이제 적어져 있는 휴대폰 번호 같은 걸 보고 연락을 해오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체결하면서 내가 건물주의 남편이다. 나하고 계약을 해도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을 했으면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건물주한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피해자가 이제 가져가는 형식. 대학생들 말이 다 맞다. 세입자들 얘기가 다 맞다. 그런 식으로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형식이요. 그분의 수법을 봐서 잡힐 수 있다는 그런 예상들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데서 살지 않고 주위 모텔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집주인하고 지금 합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집주인도 거기에서 계속 임대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건물 관리인이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좀 피해를 떠안고 이렇게 보증금을 보존해주는 쪽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나마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집주인이라는 분이 그나마 이 선량, 마음의 양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 피해자들에게 뭔가 좀 보전해준 쪽으로 가서 지금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런데 이 피해자들 중에는 버젓이 중개업체를 통했는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보세요. 이 등기부를 딱 보니까 소유자는 A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계약을 하러 온 사람 B야. 근데 B가 남편이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그럼 A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걸 하지 않고 소문에 저기 집 안 사람이고 여기가 남편이라던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가 2건을 계약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제 책임을 피하기 힘든 거고요. 제가 아까 뭐 최영일 교수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뭐 부모님과 함께 가서 계약을 하는 게 좋다. 이거는 부모님이 가도 안 됩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부모님이 가고 누가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요즘같이 직거래를 많이 할 때는 집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건물 관리인인 경우도 있고 아닌 제3자인 경우도 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해보고 부동산 등기부의 주인이 누군지. 그럼 이제 또 계약서에 보면 계약자가 누군지.
그럼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주인한테 먼저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이 집주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면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계약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또 가끔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대학생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와서 내가 집주인이야 그럼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이 주인하고 지금 나온 사람의 신분증하고 대조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게 누구 건지 확인을 하지 않아도 생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집주인이 양심적이어서 뭐 해준다고 했잖아요. 물론 양심적으로 해주는 건 맞습니다만 집주인도 관리자, 사용자 책임이라는 걸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과 이 5억 4천을 빼서 달아났던 이 관리인과 그리고 두 건은 이 중개업자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사실 이 집 문제, 집을 사고 파고 또 어쨌든 전세를 얻는 과정이요. 사실 이 나이 드신 성인들, 성년, 중장년에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 대학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그 복비라고 그러죠. 그 중개 수수료 그거를 좀 아낀다는 개념으로 인터넷을 통하거나 이제 이게 관리인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원룸 내놓으면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이 하고 만나가지고 이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백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본래 건물 소유주인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그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생각보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많이 했어요. 이런 사건 많고요. 뭐 심지어는 제가 잘 아는 분이 범인으로 이런 짓도 했어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 월세 전세로 해놓고 그 돈 빼돌려갖고 주식에 투자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 사람 피해주고 급기야 구속되고 이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요. 우리 특히 대학생들 대학가 근처에 원룸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이 방송 보면 오늘부터라도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요. 집을 사고 팔고 어떤 전세 계약을 거래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인터넷 지식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꼼꼼히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따져봐도 될 문제였다는 점을 또 생각하니까 안타깝다. 그리고 검거를 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든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차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주차장이겠죠. 그런데 도로에 버젓이 차가 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수서의 한 고속화도로에 이게 정체되는 공간이 아닌데 갑자기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앞을 바라보는데 한 차량이요. 비틀비틀 운전을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을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고속화도로입니다. 지금 도로에서요. 갑자기 지금 앞에 있는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기 시작하더니 정체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인가 왼쪽 쓱 봤더니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흰색 차량이 갑자기 비틀비틀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요. 지금 보시는 남성이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흰색 차량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내가 차를 멈춰놓고 그다음에 내려서 운전자를 확인했더니 만취 운전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더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우선 뒤에서 차량이 오기 때문에 차량을 자신이 멈추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저 영상이 지금 도로가 꽉 막혀서 정체가 돼서 이 덩치 큰 하얀 차량이 1차로에 쓴 게 아니라 뭔가 의심스러운 차량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심스러워서 그런지 일단 뒤에 있는 차량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비상등을 켠 채 멈춰놓고 그다음에 경찰 신고까지 이 남성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이 이 목격자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했던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잠시 뒤에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 운전자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일단 이런 좀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뒤따라가다가 신고해준 이분 뭐 유명한 BJ라고 하는데. 아, BJ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 차가 그 도로변에서 그 정중앙에 딱 정차해 있으니까. 네.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지병에 의해서 갑자기 발작을 해가지고 네. 차가 서 있는 걸로 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자신의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이제 내려서 가서 이 사람을 확인한 거죠. 혹시 이제 그 쓰러져 있으면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봤더니 뭐 목 부위까지 전체가 뻘건 상태에서 뭐 90도 각도로 머리를 꺾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음주운전 과정이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고. 아마 두들겨서 깨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이 술 취한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도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는 차량이었군요. 당시 이 상황이 고스란히 중계가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렁꿀렁거려. 왜 이래?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얘도 이상해. 왜 이렇게? 얘 때문에 얘가 깜빡이 켰나 본데? 이거는 음주운전이 분명해. 아니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비상등 켜고 뒤에서 차들이 빨리 오니까 위험하니까 일단 거기서 딱 지키고 일단 신고를 했어요. 긴급 신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전화 타투세 바로 통보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경찰관 출동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출동 경찰관이에요. 네, 저희 여기 이 차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어서 제가 뒤에서 비상등 켜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체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남성은 대체 뭐고? 근데 아까 BJ라고 말씀하셨죠. 홍수민 아나운서. 네. 저 남자가 뭐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도로 상황도 나오고 대체 어떻게 된 장면인가 이게? 일단 이 남성이요 먹방을 하는 BJ입니다. 이날도 이제 먹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날 뭐 치킨을 먹으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먹방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이 방송 중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자신이 차량을 타고 왔을 때 블랙박스 찍혔는데 그 사건을 나중에 이제 먹방을 하면서 고스란히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 차량이 뭔가 수상했잖아요. 그런데 김복준이 말씀처럼 당당당 두드렸잖아요. 화들짝 놀란 사람 다시 운전대를 잡았나 봅니다.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그 장면까지 고스란히 중계가 됐습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지고 가보니까 이러고 완전 만취하셔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문을 두드렸거든요. 깨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 거. 진짜 만취 상태. 추격전 시작했죠. 우회전한다. 우회전하네 여기 탕 있는 쪽 상가 그쪽이에요. 네, 그쪽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고등학교 그쪽이에요. 쌍거리. 쌍거리 좌회전. 여기 주차해 단지 아파트. 내리네 지금. 네, 지금 잡았어요. 최영일 교수님, 우리 뭐 주변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멀티태스킹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분은 쫓아가면서 중계방송까지 합니다. 거의 그렇죠. BJ가 뭔지 아세요? 저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브로드캐스팅 자키. 옛날에 이제 DJ 디스크 자키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이제 방송하는 이제 이 사람들 1인 미디어죠. 그런데 이 우리 기성방송보다 훨씬 장하다고 생각되는 게 실시간 생중계가 아무 데서나 되네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메라, 마이크 다 있고 지금 이동하면서 경찰하고 교신을 직접 하면서 말이죠. 지금 저 정도면은 경찰의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로 들어갔고요. 차 세웠고요. 차에서 내립니다. 경찰 와서 그냥 잡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기의 차량으로 문제가 있는 차량 앞을 막아선
이런 의인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 BJ 의인들도 좀 밤거리의 교통을 정화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위험한 일을 하는 BJ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질타를 받았는데 아유 먹방 BJ인데 저런 일까지 길 가다 하시면 정말 칭찬받아도 되고요.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방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이 도주를 했던 저 운전자 대체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저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가끔 저도 저번에 어떤 제 아는 지인이 면허 취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잠들어서 경찰에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거의 유사하잖아요. 이 정도가 되려면요. 정말 만취 수준을 넘어서야 잠이 듭니다. 운전을 하면 일단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일단 운전대를 잡으면서 긴장해서 그래서 잠을 자진 않는데 이 정도 되면 정말 만취 상태인데 이 사람의 음주 수치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요? 0.196입니다. 대박. 0.1부터가 취소인데요. 0.196 정도면 대략 소주 4병에서 5병 정도를 마신 상황이니까 고속화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목이 꺾여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치가 높아서 벌금 액수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천만다행인 건 이 사람이 결국 이 BJ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된 거잖아요. 도망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한 처벌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기에 그래도 좀 천만다행인 것 같네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저 BJ 뭐 예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드머라는 BJ인가 봐요. 그런데 BJ 덕분에 이 잡긴 잡았습니다만 그 만취의 운전자를. 그런데 저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좀 경고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야 나도 저렇게 좀 중계방송하면서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 그거는 아니에요. 일반인이 그 무슨 중계하고 뭐 저 휴대폰 들고 한 손으로 운전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불법이죠. 신고해주는 거 자체만으로도 경찰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적극적으로 추격하는 거 일반인들한테 저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또 지금 저 이 BJ 하신 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분은 그래도 뭐 서서히 따라가면서 실시간으로 경찰하고 연기하면서 중계하다시피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이제 검거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체로 보면 이제 뭐 가다 보면 이유 없이 앞에서 차가 안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주무실 확률 많거든요. 술 먹고 그런 경우 뭐 그다음에 갈짓자로 원래 이 운전하는 사람이 술이 취하면 차도 술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똑같이 차도 비틀비틀 갈짓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요 그런 거. 그다음에 깜깜한 밤에 전조등 안 켜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우도 술 드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저 음주하고 핸들을 잡으신 분이 BJ 에드머 덕분에 지금 검거가 된 게 천만다행인 게요. 저러다가 정말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남들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남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뉴스파이터 보시는 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짚어봤던 내용이죠.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분들이 자신의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제 강남의 그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이 여성 회원 10명이 상의 탈의를 하는 이제 퍼포먼스 혹은 시위를 벌였었는데 당시 이제 경찰 제지로 10분 만에 종료가 됐었죠. 뭐 다 이불도 덮고 담요 덮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과연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그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습니까?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는요. 2일 열린 시위에 대해 공연 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종 법리 검토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왜? 물론 제가 드리는 질문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분들 특히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걸 죄라고 제가 죄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왜 안 된다고 경찰은 판단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연음란죄 먼저 보죠. 공연음란죄가 왜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을 해보면 공연음란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바리맨.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공연 음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가 왜 시작이 된 거냐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좀 음란한 그런 사진이 게시가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남자 상체는 삭제가 안 되고 여자의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은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가슴은 음란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본인의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이거는 사실 경범죄 처벌법에는 해당할 여지도 있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이분들은 의사를 표현하는 거지만 보는 사람들은 저럴 수 있는데 이 당시 상황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순간 여경들이 바로 앞에 막아서서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쾌감이나 이런 부끄러운 느낌을 받을 상황 자체가 연출이 안 됐다라고 이제 경찰은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최종적 법리 검토를 거쳐야겠지만이라는 단어는 공연음란죄에 해당 안 되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춘 의원님, 경찰도 어쨌든 법리 검토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쪼개면 이래요. 공연음란죄는 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경범죄에서 얘기하는 건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그 보는 이 관점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제 사람의 주요 부위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거기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중이 보는 곳에서 성기나 엉덩이를 드러내는 행위. 이제 이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하거든요. 근데 여성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성기, 엉덩이 그리고 플러스에서 가슴에. 이게 이제 2013년도 경찰이 법 해설서에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여성분들이 가슴을 내놨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벌을 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 가슴을 내놓는 퍼포먼스를 실시하자마자 거기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경찰이 이불 포장 다 준비할 것 같은데 이불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 앞을 가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범죄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뭐 조금 더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최영일 교수님, 이 인터넷상에 이제 방송 전에 좀 이제 이 기사를 좀 봤더니 또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경찰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서 이게 논란이 끝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제 백성문 변호사 이야기처럼 지금 이 장면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 중에서도 저런 운동 필요하지. 여성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 제한이 많아. 그래서 이게 지금 탈코르셋 운동의 일환이다.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거든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탈코르셋 운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여성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 리를 보시면 허리를 꽉 졸라매고 풍성한 치마를 입잖아요. 뒤에 잡아당기잖아요. 유럽 귀족 여성들이 입는 이런 복장. 근데 온몸을 그냥 이 철사로 꽁꽁 동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는 사실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활동하기 불편하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 자, 여성들이요, 코르셋을 벗어 던져라. 그래서 이제 코코 샤넬이 유명 디자이너가 된 게 여성 셔츠에도 가슴에 주머니를 붙이고 여성도 바지를 입고 일터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실용주의 여성 사회로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르셋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21세기 한국 여성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코르셋이 있다. 그래서 여성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SNS 상에서의 문제지만 남성은 자발적으로 상체를 노출했을 때 문제 삼지 않으면서 여성은 이게 몰카면은 완전 범죄입니다. 처벌받는데 자발적으로 상체를 노출했는데 이걸 왜 음란물이라고 하느냐? 지난주 시위에 이 표가 있었죠. 10명의 여성이 나란히 서서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이렇게 열자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 판단도 공연음란, 경범죄, 음란은 아니다. 이것은 의사표현의 방식이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 시위에 동의하는 여성도 있고 저거 아닌 것 같아. 반대하는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여성들도 저럴 수 있어 하는 남성도 있고
그래서 여성은 저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남성들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여론이 혼재돼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탈코르셋 운동은 여러 방식의 시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지금 불꽃 페미 액션이라는 단체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기쁘다라는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갑론을 박은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불꽃 페미 액션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이 퍼포먼스 한 이후에 글쎄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그런데 이 논란이 엉뚱하게도 지금 남혐 대 여혐 대결로 번지는 구도가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흐르잖아요. 뭔가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대 누드 모델 사건에서도 이게 남자가 피해자니까 빨리 경찰이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네네. 또 그거 가지고 시위가 있었고요. 맞네요, 시위.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여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수사도 미진한 것 같고 그리고 잡혔을 때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언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번 것도 아니 왜 페이스북은 남성 상의 탈의한 거는 삭제를 안 하면서 왜 여성 상의 탈의한 거는 삭제를 해? 그러니까 무언가 이게 남자 우대 사회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혐오감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부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하는 쪽으로 가고 그럼 남성들은 또 바라보는 남성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면서 이쪽도 일부 남성들이 또 여자를 혐오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사실 이 남혐, 여혐과 관련해서는 그때 강남역에서 그 화장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확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서로 혐오할 그런 지금 대상들이 아니고 네.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어울려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페미니스트 단체에서도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일부 남성들 중에서도 좀 극단적으로 남성 우월주의 사상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오러가야 되는 사회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저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우리도 너무 과한 것들을 해소해서 간극을 좁혀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가끔 간극을 요만큼 돼 있었던 간극을 자꾸 더 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몰카 관련돼 가지고 여성분들 절대 다수가 여성이 옷을 입고 있는 거를 몰래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지경의 어떤 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때 이제 가슴 노출하는 거 정도는 이제 음란물이 아니다 하고 이제 뭐 페미니즘 어떤 운동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에 어떤 상충점은 있어요. 여성끼리도 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 입은 거 찍은 것도 난 불쾌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는 중인데 또 한편에서는 가슴 드러내면서 이게 무슨 음란 행위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가 언젠가는 수용하고 이렇게 이제 논의의 과정으로 가는 그 계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물론 이런 논란이 불쾌하고 좀 꺼림칙하고 해서 덮어두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꺼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게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넥센 구단이 참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앞서 이 박동원, 조상우 선수 지금 여러 가지 그 구설에 휩싸여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 이 두 선수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그리고 각종 증거 관계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호텔 내 CCTV를 다 확인해 보니 경찰의 판단으로는 이 정도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이거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죠. 청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두 선수가 명백하게 성폭행을 했다라고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경찰이 좀 더 보완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32년간 이 현장을 누비셨던 김복준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여러 가지 CCTV도 보고 막 이 주변 뭐 피해자 진술 듣고 다
만반의 존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됐다. 글쎄 검찰 단계 이것도 뭐 이 법원에 가서 판사의 어떤 그 판단을 받아본 게 아니고 검사가 이제 기각한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이제 보강 수사 지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금 이제 수사 전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그 구증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다만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CCTV 상으로 봤을 때 이제 각각 4명이 한 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피해 여성이 만취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까 한 선수가 그 피해 여성의 방으로 간 거, 이거를 옆에 있던 다른 여성, 신고 여성이 보고 갔더니 그 옆에 누워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항의했다는 거 하나 나오고, 그 이후에 나중에 그 피해 여성 얘기 들어보니까 그 처음에 왔던 선수 말고 다음 선수 나한테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있어요.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복도를 비추는 CCTV를 보니까 분명히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한 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합의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두 사람이 그 여성의 그 피해 여성의 방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구중이 됐다고 판단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아마 확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가수에서 아직 그 나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DNA가 도출됐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제 생각은 이 선수들이 뭐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한 다음에 좀 더 보강해서 영장 신청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두 사람이 경찰에 출두할 때 모습 잠시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조사에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억울하세요?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랑은 좀 어떻게 알고 계셨던 사이신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실망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실 건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야구 팬들한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구단 쪽에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억울하신가요? 뭐 성폭행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피해자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조사를 잘 받아서 그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좀 완강하신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쪽에 대한 무고나 이런 거 맞고서 생각은 검토 안 하시나요? 네, 조사를 먼저 잘 받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물론 제가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검찰도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지금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하니까 한치의 억울함도 없게 하도록 일단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물증이 없더라도 요즘에는 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주장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면 법정에선 이것도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열고 보는 그런 이제 법적인 검토의 사회가 됐다라고 보고요. 혐의가 지금 2개예요. 하나 이제 준강간인데 그것은 지금 이 여성이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2명의 선수가 성폭행을 가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한 선수는 이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합의하에 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이 있었던 덜 취했던 친구 여성, 신고했던 당사자죠. 아니 만취해서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수사보강에서. 이게 성폭행 여부의 이제 입증. 두 번째로는 이 신고했던 여성이 피해 여성의 친구가 나에게도 이 어떤 성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수로, 강간 미수로 또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진술과 물증을 가지고 드러나긴 쉽지 않다. 그런데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몇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셨으니까 이 성범죄 사건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입증을 해서 이게 무고냐 아니냐. 저희가 과거에 연예인 사건부터 쭉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 무고, 어떤 건 성폭행, 어떤 것은 성폭행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성매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경우도 좀 진실이 빨리 드러나기를
혼란이 걷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뭐 증거 능력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피의자로 추정되는 두 선수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하세요. 피해자들이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하자. 이런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겠죠. 네.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뉴스파이터 준비했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